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내일 새벽 미국에서 출발해 내일 저녁에는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는 YTN에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 6시쯤 한국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턴 구금시설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새벽 1시부터 석방 절차가 진행되고 대형 버스로 애틀랜타 공항까지 호송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구금시설이 있는 포스턴과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430km 거리로 버스로 이동할 경우에는 5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에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해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의 미국 내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사는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과 절연하라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교섭단체 연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90도 인사하며 운을 뗐습니다. 주로 민주당 쪽에 시선을 맞춘 채 50여 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정 대표는 26차례나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민주주의와 청산도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협치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듭 야당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날 대통령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처음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정 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반발하던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정 대표는 연설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며 경청을 주문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는 무관용을, 개혁에는 골든타임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야 공세와 함께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도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 대표의 이런 정당 해산 발언 하루 전에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첫 악수가 있었는데요. 이 온기가 식기도 전에 정 대표가 또 대야 공격에 나선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에 비유해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 정청래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차진 추임새로 맞섰습니다. 반복되는 내란 청산 구호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다고 비꼬았고 과거를 회피하지 말란 공격에는 정청래 대표의 전과 기록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본회의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이사이 큰 소리로 받아치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와 직접 손을 맞잡았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너무 실망했다면서 자화자찬, 명비어천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언급했건만 돌아온 건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치의 물꼬를 틔웠다고 평가받던 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인데 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둔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화의 장을 걷어찬 채 독주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도 충분히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투쟁과 별개로 지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지역에 방문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회담에서 약속한 속도 조절이 실제로 관철되는지 우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요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는데 범 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가 확실해 보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검은 9쪽 분량의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의 결탁이자 국정농단,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거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불체포 포기하시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그건 당연하죠.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피해 11일과 12일 가운데 하루가 될 거로 보이는데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으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충분한 만큼 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소환돼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청탁 대가로 건넨 건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어제 조사에 앞서 수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확증 편향의 오류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오해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배관 교체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 3명이 구덩이 안에서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을 위해 파낸 흙더미가 무너져 덮친 건데요.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깊게 파인 구덩이 주위로 통제선이 쳐져 있고 아래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흙에 깔린 남성을 겨우 꺼내 사다리를 통해 위로 끌어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땅이 파져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배관 공사에 투입됐던 노동자 3명이 구덩이 안에 파묻힌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덩이는 깊이가 4m가 넘는데요. 작업자들은 이곳에서 배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쌓인 흙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2명은 출동한 소방이 차례로 끌어올렸습니다.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모두 구조하는 데는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흙이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집화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조금 젖어 있는 상태였는데 긴급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송을 못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후 4시 20분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따라가 입을 막는 등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이 울음을 터뜨리자 10대 남성이 도주하면서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 3터널에서 창원 방향으로 가던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고 여파로 40분 정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차량에 바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승선했던 중국인 가운데 한 명이 미리국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미리국한 중국인 A씨를 연행합니다. 검거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50대 중국인 여성도 불법 체류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 와서 CCTV 확인하고 후문했는데 그쪽이라고 그랬더니 아마 거기서 조사한 것 같아요. 검거 장소는 보트가 발견된 곳에서 40km나 떨어진 서귀포 시내입니다. A씨가 미리국 이후 처음 찾은 곳은 50대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숙소였습니다. A씨는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제주에서 460km 떨어진 중국 난퉁에서 지난 7일 오후 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미리국했습니다. 중국 내 브로커가 수백만 원을 주면 보트로 한국까지 미리국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제주 도착 직후 일행이 흩어져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함께 나머지 5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좀 더 넓게 다시 탐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해경과 함께 공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거에 택시기사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만큼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9월 1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명절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승차권을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정 장관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서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본 현지에 공조수사단을 파견합니다. 수사단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홍명보호가 오늘 오전 10시 반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에서 북중미 최강자인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의 화력이 좋았다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대 건축물인 석조전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덕수궁 밤의 석조전이 오는 10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관람객들은 해설사 설명을 들으면서 이 석조전 내부를 둘러본 뒤에 2층 테라스에서 야경을 보고 과거 가베차로 불리던 커피와 후식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의 노조원 자녀 특채 추진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꼬집으면서 노조도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구태를 직격했습니다. 최근 한 노조가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주려다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꺼내든 겁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근절해야 하는 것처럼 노조 역시 과도한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노사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가 있고 또 양립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언급한 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불거진 노조 편향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 이자가 더 비싸다면서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인 구금이 벌써 엿새째입니다. 귀국을 위한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이민당국의 체포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교수님께서도 이 소식 접하고 많이 놀라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워낙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라. 일단은 그래도 조기에 해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출국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우리 정부에서는 자진 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추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예, 지금 양국 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자진 출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재입국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진 출국 같은 경우는 이민 판사나 국토안보부 재량으로 허가가 되는 절차라서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을 하게 되면 그 공식적인 추방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재입국의 걸림돌이 되는 자동 입국 금지 조항을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 추방은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을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추방 기록이 남아가지고 재판 없이 신속 추방될 경우에는 최소 5년, 그다음에 이민 판사의 추방 명령을 받으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구금된 분들 대부분이 배터리 공장 설비 구축에 필수적인 고숙련 기술자들이라서 이들의 재입국이 막히게 되면 미국이 지금 공장 건설하고 있는 것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라서 이 부분을 양국 간에 협의하는 데 있어서 좀 진행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도 뜨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간밤에 레빗 대변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인데요. 그 해군력을 부흥시켜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절실한 게 조선업이다 보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미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화 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같은 것을 갖다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비자 문제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문제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미국도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사를 표현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공장을 만들 역량 자체가 없나 보죠? 예, 미국이 지금 우리가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 설비를 만드는데 투입이 돼야지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고요.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대자동차와 LG 엔솔이 합작 투자해서 생산하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공장 설비를 완성을 하고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공장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국내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빠르게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관련 설비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근로 여건이라든지 언어 소통 문제, 그다음에 기술 장비 같은 것들의 숙련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 보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차질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런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미국에 계셔봤으니까 잘 알겠지만은 미국에서는 뭐 서비스 하나 부르면은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러잖아요.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게 미국인데 이런 조치를 한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요. 미 대법원에서 하급식 판단을 뒤집고 이런 무작위 단속을 허용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불확실성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빨리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은 상무부 쪽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민 관련된 법을 집행하는
저는 국토안보부이기 때문에 두 부처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고요. 네. 또 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 무비자 협정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와서 현지 공장 업무에 투입을 한 경우 이런 것은 이민법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자리를 뺏었기 때문에 법을 적용을 그대로 원칙대로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향후 사실 미국에서 H1 비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수개월이 걸릴 동안 기다리게 되면 미국에서 공장을 완성해서 실제 생산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무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관행적으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미국과 이번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E4 비자라든지 H1 비자 같은 것에 우리의 쿼터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을 좀 협상을 통해서 도출을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자를 주면서 부탁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도가 참 궁금한데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마가층의 지지를 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내부의 여론을 살펴보면 비판과 비난의 여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법 이민 단속은 핵심 지지층, 그 마가 지지층을 결집시켜가지고 국정 장악력을 끌어올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교역 상대국, 이번에는 한국이죠.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강화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현지 노동조합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여러 동맹국들, 미국의 투자를 결정한 동맹국과 교역 대상국에게 공장 건설 단계부터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라라는 압박을 실제로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그거죠. 그게 오히려 실제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을 더 오래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강경책이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행되는 장면들이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니까요. 미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엄청난 이런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요. 투자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나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서 미국 내에 또 다른 비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정책이 오락가락 난잡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또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일단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 대표단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이후에 세부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협상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주요 항목들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 이익 배분이라든지 투자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에서 뭐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구글 정밀지도 만출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법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비자 문제까지 이슈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비자 문제 개선 여부를 반드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E4 비자 신설 법안 관련된 것은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도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로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미국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을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또 구금된 분들도 차질 없이 좀 무사히 잘 귀국길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잠실 르엘에서 서울 첫 만점 통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만점 받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잠실 르엘에서 그 전용 74제곱미터 타입에서 청약 가점 만점에 84점 통장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 중 최초인데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3가지 조건이 뭐냐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포함 7명인 가구가 돼야 되는 거죠.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청약 통장도 가입을 하고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만점 통장이 나왔고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최저 당첨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51제곱미터의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70점이요? 이게 70점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입니다. 이 4인 가구가 무엇이냐? 무주택 15년, 통장 15년, 부양가족 3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 되는 경우가 이 부양가족이 3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3명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잠실 르엘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약 10억 원가량 저렴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금 청약 통장이 몰려가지고 뭐 평균 경쟁률이 7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무려 433대 1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소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청약 제도가 다소 비현실적인 건 맞으니까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정말 서울에서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대책도 내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공급 대책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공급 대책은 사실 뭐 규모 면으로는 상당히 막대한 규모를 공급을 하겠다. 5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어느 장소에다가 공급을 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핵심지에 지금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이라는 막연하게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거기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만 했지 서울의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을 공급할지가 중요한데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는 역부족이고 문제는 내년부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사실은 입주 물량의 선행 지표인 신규 주택 인허가 건수가 장기 추세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 가격 상승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갭 투자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 이제 보증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 규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보면 전세 월세화가 과속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거 비용이 상승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서 이러한 대책만 가지고는 사실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디테일 조만간 발표를 해서 이런 불안 심리를 많이 달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의 오름세를 약간 주춤하게 할 수 있어도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퇴까지 가능하려면은 어떤 조치들이 이어져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예.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부동산 가격은 사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는 정도, 그다음에 물가가 2% 상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가 상승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인 2% 내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을 한다든지 예. 지금보다 뭐 20%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정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만약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하우스번이요? 예, 그렇죠. 금융기관에서는 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갖다가 경매 처분해서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데 예.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대출 회수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차주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 되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그렇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일부 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정책 목표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물가 상승률 이내나 뭐 경제 성장률 정도로 완만하게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뭐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현재 청약제도, 이 기형적인 청약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잠실 르웰의 사례에서 봤듯이 그러니까요.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면서 부양가족은 많지만 동시에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이런 로또 청약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627 대출 규제 때문에 6억 원의 주담대 상한이 적용이 되는데 예. 분양가가 예를 들면 18억 7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12억 원 이상의 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에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약 제도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세심한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요. 금값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가게 앞에서는 늘 문전성시이고 이미 좀 고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사실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네.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금리, 통화 정책이 세계 시장 금리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대규모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실제로 이번 달에도 FOMC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할수록 안전자산의 이 대표적인 미 국채하고 금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경쟁하는데 금과 미 국채의 차이는 뭐냐면 미 국채는 금리를 줍니다. 이자라는 수익을 주는데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그 국채가 주는 수익률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보다 국채가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서 당분간 금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계속 연준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알겠습니다.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바 디트로이트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인 독일 국제 자동차 전시회 IAA가 미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신모델을 쏟아내며 유럽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유럽 최대 모터쇼 IAA가 이동의 모든 것이란 주제로 9일 개막했습니다. 도심 곳곳엔 이렇게 야외 전시장이 설치돼서 거리 전체가 자동차 축제 현장이 됐는데요.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이곳에서 어떤 신차들을 선보일까요? 4년 만에 IAA에 참여한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소형차 컨셉3를 공개했습니다. 준중형,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 모델까지 내놓으며 작은 차를 선호하는 유럽인의 취향을 겨냥했습니다. Hyundai is at the eve of a major product initiative and offensive in Europe, so Hyundai is about to grow in Europe.
유럽의 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을 고려해 해치백 형태로 설계된 이 차량은 내년 유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 the smaller the car, the better, because we don't need to transport a lot of stuff. Usually there's only 1 or 2 people in the car anyway. It looks very modern and cool, but it's also compact. 독일 자동차 업체들도 잇따라 전기차를 출시하며 안방 사수에 나섰습니다. BMW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어 클라세를 처음 적용한 모델을 발표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폭스바겐 그룹 역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비아디, 샤오펑 등 중국 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가성비 높은 신차를 선보였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진 건 자동차 회사들이 수입차 관세와 보조금 폐지로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대신 유럽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25% 늘어나며 시장 규모가 한층 커졌습니다. Because it's more sustainable, yeah, and there's less total cost of ownership. Ultimately, there's no petrol, so I think those are the 2 main reasons. Yeah. 완성차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750여 개 회사의 각축전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미넨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장렬한 태양의 몽골과 맑고 깨끗한 바다의 녹색 전남이 만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처음으로 우호 교류 협약을 맺은 겁니다. 전라남도와 울란바토르시는 관광과 농업, 문화,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도 풍광도 아름답고 바다와 섬과 그리고 또 농업도 발전한 지역이고 태양광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과 지하수가 있으면은 농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몽골의 지하수는 어디든지 잘 나온다 하잖아요. 특히 전남은 해상풍력으로 새 정부 아리백 특화단지의 유력 후보인 만큼 태양광과 풍력이 풍부한 몽골과 협력을 통한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수국의 만나 허용된 발사 형태의 지나 검수대 발전 두대 정책 전남은 국토 대전환을 위해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는 몽골 돕기에도 나섰습니다. 몽골 테르지 국립공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남 청춘 원정되는 이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를 찾는 몽골인은 모든 인구의 5% 정도. 전라남도는 몽골이 식량 안보에 큰 관심을 보인 만큼 선진 농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다음 달 국제농업박람회에 울란바토르시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이제는 낮에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선선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에도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계속됐는데요. 지금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경북과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만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도 차츰 그치겠고요. 제주도만 당분간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에서는 대조기인 만큼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5도, 전주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광주와 대전 30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중서부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강릉을 비롯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낮에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1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